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곶감이 아이 울음을 뚝 그치게 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 잡은 어느 마을에는 가을이 깊어지면 붉게 익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마치 등불을 켠 듯 환한 풍경을 자랑하는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소문난 최부자댁이었는데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그득하고 마당에는 하인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아 언제나 사람 사는 활기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이 평화로운 기와집 안에도 남들에게 쉽사리 말하지 못할 깊은 근심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최부자의 금지옥엽, 외동딸인 명옥 아가씨의 혼사 문제와 관련된 골치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최부자댁의 사랑채 너머로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의 정취가 가득했지만 안채 깊숙한 곳에서는 때 아닌 고성 방가와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와 하인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명옥 아가씨였는데 그녀는 방바닥에 비단 이불을 걷어차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바닥을 구르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이토록 서럽게 울며 떼를 쓰는 이유는 바로 건너 마을 박대감 댁에서 들어온 혼담 때문이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그 집 아들은 나이가 차도록 콧물을 흘리며 동네 아이들과 흙장난이나 하는 천하의 바보라는 이야기가 파다했기 때문입니다. 명옥은 제 아무리 집안이 좋고 재물이 많아도 그런 모자란 사내에게 시집을 가서 평생을 수발들며 살 수는 없다며 차라리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거나 우물에 빠져 죽겠다며 부모님의 속을 시커멓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안채의 소란스러움과는 대조적으로 부엌 뒷마당에서는 묵묵히 콩을 삶고 있는 한 처녀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달래라고 불리는 이 집의 하녀였습니다. 달래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최부자택에 거두어져 잔심부름부터 험한 일까지 도맡아 하며 자랐지만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언제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착한 심성을 지닌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사이로 들려오는 아가씨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고 장작불을 지피던 부직갱이를 잠시 내려놓고는 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록 남의 집 살이를 하는 처지였지만 달래는 자신을 거두어 먹여주고 입혀준 주인어른 댁에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이 사태가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사랑방에서 긴 담뱃대를 입에 문 채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는데 방 안을 가득 채운 뿌연 담배 연기만이 그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해주고 있는 듯했습니다. 박대감 댁은 워낙 위세가 등등하고 조정에도 끈이 닿아 있는 막강한 집안이라 감히 그쪽에서 먼저 넣은 혼담을 거절했다가는 훗날 어떤 화를 입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뿐인 딸이 저리 죽기 살기로 거부하고 있으니 억지로 가마에 태워보냈다가는 혼례 날 사단이 날 것이 불보듯 뻔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최부자의 아내는 눈물을 훔치며 남편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집안의 어른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아 밤이 깊어질수록 한숨 소리만 높아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안방마님을 모시는 나이 지긋한 유모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기막힌 묘책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유모는 달래가 비록 하녀 신분이기는 하나 피부가 희고 이목구비가 단정하여 비단옷을 입히고 분칠을 해놓으면 명옥 아가씨 못지않은 자태가 나올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어차피 박대감 댁 도령은 바보라 신부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할 것이고 그 댁 식구들도 며느리의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 이참에 달래를 아가씨 대신 가마에 태워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펄쩍 뛰던 최부자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집안의 화를 면하고
딸도 구하는 유일한 길은 그 방법뿐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무거운 고개를 끄덕이며 그 엄청난 계획을 허락하고야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장독대 옆으로 불려간 달래는 주인 마님과 유모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달래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네가 우리 집안을 살리는 셈치고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아가씨 대신 시집을 가달라고 애원 반 명령 반의 어조로 말했습니다. 달래는 너무나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가슴이 쿵쾅거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지만 평소 자신을 친딸처럼 여기지는 않았어도 굶기지는 않았던 주인집의 은혜를 떠올리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양반집 규수 행세를 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얼굴도 모르는 바보 신랑에게 팔려가듯 시집을 가야 한다는 서러움에 고개를 떨구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지만 최 부자댁의 은밀한 계획은 담장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되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혼례 준비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며 명옥 아가씨가 그 바보 도령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다니 참으로 기구한 팔자라며 혀를 찼습니다. 개울가에서 들려오는 방망이질 소리는 마치 달래의 복잡한 심경을 두드리는 듯했고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들은 앞으로 그녀에게 닥칠할 수 없는 운명을 예고하는 것처럼 쓸쓸하게 마당을 굴러다녔습니다. 달래는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차라리 귀를 막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명옥 아가씨는 달래가 자신의 대역을 맡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언제 울었냐는 듯 방긋 웃으며 며칠 만에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달래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이더니 자신이 입으려 했던 화려한 비단옷과 패물들을 던져주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을 건넸습니다. 네가 나 대신 호강하게 생겼으니 고마워해야 할 것이야. 그 바보 신랑이 침을 흘리건 밥을 엎건 너 같은 천한 것에게는 감지덕지한 자리 아니겠느냐. 명옥의 모진 말은 달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달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옷가지들을 받아들고 물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아가씨의 철없는 행동이 야속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의 품을 떠나지 않으려는 아가씨의 마음이 가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혼례를 며칠 앞두고 달래는 유모의 손에 이끌려 밤마다 양반가의 법도와 예절을 배우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시작하여 절하는 법, 수절을 드는 법, 다도를 행하는 법까지 평생 흙만 만지며 살아온 달래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 유모는 달래의 등짝을 때려가며 엄하게 가르치다가도 밤이 깊어지면 몰래 부엌에서 누룽지를 가져다 주며 네 팔자가 참으로 기가 막히다만 혹시 아느냐? 쥐구멍에도 벼틀 날이 있다는데 거기가 여기보다 나을지 라며 위로 섞인 한탄을 내뱉곤 했습니다. 달래는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글을 읽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혼례 전날 밤이 되었고 최 부자댁은 내일 있을 큰일을 위해 온 집안에 불을 밝히고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마당에는 차일이 처지고 멍석이 깔렸으며 부엌에서는 전 부치는 고소한 냄새와 떡을 찌는 냄새가 진동하여 온 동네 개들이 꼬리를 흔들며 대문 앞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나 잔치 분위기로 들뜬 바깥 풍경과는 달리 달래가 머무는 작은 행랑채 방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하고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달래는 내일이면 정든 이 집을 떠나 낯선 곳으로, 그것도 거짓말을 쓰고
가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져 창호지문에 비친 달 그림자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평소 달래를 아껴주던 늙은 행랑어멈이 쭈글쭈글한 손에 작은 꾸러미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행랑어멈은 달래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쌈짓돈과 직접 수놓은 버선 한 켤레를 꺼내어 달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가, 가서 부디 몸성이 지내거라. 바보 신랑이라도 지아비는 지아비니 하늘처럼 섬기면 언젠가는 네 정성을 알아줄 날이 올 게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어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참고 참았던 달래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소리 없는 흐느낌을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나도록 달래는 잠들지 못하고 내일 입을 화롯을 어루만지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옷은 본래 명옥 아가씨를 위해 지어진 귀한 옷이었지만 이제는 하녀인 자신의 몸을 감싸고 운명을 바꿀 날개가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달래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비록 거짓으로 시작하는 혼인이지만 신랑이 정말 소문대로 바보라 할지라도 아내로서의 도리는 다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기도를 올리며 부디 이 험난한 길 끝에 작은 행복이라도 기다리고 있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며 오는 소리가 마치 달래의 불안한 마음을 대신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윽고 새벽닭이 밀을 치며 먼동이 터오기 시작하자 최 부자 댁은 다시금 분주한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오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연기 냄새가 새벽 공기에 섞여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달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미 한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자신의 초라한 방을 둘러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낡은 반다지, 장롱과 손때에 묻은 물레, 그리고 벽에 걸린 마른 나물들이 모두 그녀에게 손을 흔드는 듯해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채로 들어선 달래는 수모들의 손길에 맡겨져 목욕재개를 하고 고운 속옷을 겹겹이 껴입기 시작했습니다. 향긋한 난초물로 머리를 감고 뽀얀 분을 얼굴에 바르고 붉은 연지곤지를 찍으니 거울 속에는 부엌대기 달래가 아닌 천하절색의 신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옥 아가씨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훔쳐보며 묘한 질투심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고 최 부자 내외는 달래의 변한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혹여나 이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화려한 족두리가 머리에 얹어지는 순간 달래는 머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허리를 곧게 펴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대문 밖에서는 신랑 집에서 보낸 함진아비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오고 동네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뛰어다니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꽃가마를 타고 저 문을 나서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자 달래의 손끝은 파들파들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옷소매 속에 숨겨진 주먹을 꽉 쥐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구한 운명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대청마루 깊숙이 들어와 달래의 화려한 화롯을 비추었고 그렇게 바보 신랑에게 시집가는 가짜 신부의 긴 하루는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마당 위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퍼지기 시작하자 최 부자 댁의 대문이 활짝 열리며 혼례 행렬이 출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울긋불긋한 채단을 앞세운 하인들의 목청 돋은 소리가 고요했던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그 뒤를 이어 청사초롱을 든 아이들이 조르르 따라 나서며
마을 어귀까지 긴 줄을 만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천하절색이라는 신부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기웃거렸지만 굳게 닫힌 가마문은 야속하게도 그 속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가마꾼들이 어기어차하고 힘차게 가마를 들어 올리는 순간 가마 안에 앉은 달래의 몸이 휘청하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정녕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오며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흔들리는 가마의 기둥을 생명줄인 양 꼭 붙잡았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최 부자의 안주인은 대문 기둥을 붙잡고 서서 옷고름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시집가는 딸이 안쓰러워 우는 어미의 모습이었겠지만 그 속내는 가짜 신부를 보낸다는 죄책감과 혹여나 일이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명옥 아가씨는 사랑채 창문 틈으로 멀어져 가는 가마 행렬을 훔쳐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떠나는 달래에게 묘한 질투심과 미안함이 뒤섞인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잘 가라. 달래야, 내 애군을 네가 다 가져가는구나. 라고 작게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가마꾼들의 징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고개를 넘어가자 길은 더욱 험해졌고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달래는 멀미가 날 것 같은 어지러움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가마 안은 세상과 단절된 작은 감옥과도 같았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바람 소리만이 그녀가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달래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수건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두고 온 부엌의 따스한 온기와 구수한 밥 냄새를 그리워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을 떼고 마당을 쓸던 자신이 오늘은 귀한 양반집 규수 대접을 받으며 꽃가마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자꾸만 볼을 꼬집어 보고 싶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가마꾼들이 잠시 쉬어가자며 주막 근처에 가마를 내려놓았고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달래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 가마 탄색씨가 최부자댁 외동딸이라지 참으로 아깝네. 아까워. 그 박 대감댁 바보 도령한테 시집가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혀를 차며 안타까워하는 촌부들의 대화 소리는 비수가 되어 달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명옥 아가씨가 아니라 하녀 달래라는 사실을 소리쳐 말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최부자댁이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 뻔하였기에 그저 입을 다물고 숨죽여 울음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달래는 이 모든 수모와 오해를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에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며 운명에 순응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가마가 움직이고 산모퉁이를 돌아서자 저 멀리 박대감 댁의 웅장한 기와지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높은 소슬대문과 끝도 없이 이어진 담장은 보는 사람을 압도할 만큼 위세가 대단하였고 잔치 준비로 시끌벅적한 소리가 심리 밖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박대감 댁 하인들이 마중을 나와 횃불을 밝히고 길을 안내하자 가마꾼들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지며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달래는 이제 곧 마주하게 될 바보, 신랑과 시댁 식구들을 생각하니 손발이 차가워지고 가슴이 콩닥거려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할 수 있다. 나는 최명옥이다. 나는 양반집 교수다. 라고 수없이 되뇌며 최면을 걸었습니다. 대문에 들어서자 수많은 하객이 구름대처럼 몰려나와 신부의 가마를 에워싸고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색시 얼굴 좀 보자. 얼마나 고운지 보자.
짓궂은 동네 청년들이 소리를 질러댔고 수모들이 그들을 물리치느라 진땀을 빼는 소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마문이 열리고 수모의 부축을 받아 달래가 밖으로 발을 내디디자 좌중은 일순간 조용해지며 그녀의 자태에 숨을 죽였습니다. 붉은 화롯에 화려한 화관을 쓴 달래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고귀하고 아름다워 보였기에 사람들은 과연 최부자 댁 따님이시구나 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달래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고개를 숙인 채 멍석이 깔린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마련된 초래청에는 사모관대를 갖춰 입은 신랑이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모습을 본 하객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달래가 살짝 눈을 들어 신랑을 훔쳐보니 소문대로 신랑의 행색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사모는 삐딱하게 돌아가 있고 관복의 허리띠는 풀어질 듯 느슨하게 매여 있었으며 무엇보다 입가에는 해벌쭉한 미소를 띤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리가 날아다니자 손을 휘저으며 아이처럼 깔깔거렸고 옆에 선 집사가 주의를 주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콧물을 훌쩍거리며 소매로 닦아내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박대감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지만 많은 손님 앞이라 차마 화를 내지는 못하고 헛기침만 연거푸해 댔습니다. 안방마님은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돌려버렸고 하객들은 저런 바보에게 저리 고운 색시가 가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달래는 신랑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고도 비웃거나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신랑의 모습에서 묘한 연민과 측은함을 느꼈습니다. 나 또한 가짜 신부라는 탈을 쓰고 남들을 속이고 있으니 모자란 신랑이나 나나 불쌍하기는 매한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혼례 절차가 시작되어 신랑과 신부가 맞절을 하는 순서가 되자 신랑은 절을 하라는 집사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멀뚱히 서 있다가 엉뚱하게 하객들을 향해 넙죽 절을 해버렸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고 집사가 당황하여 신랑을 돌려 세우려 하자 신랑은 귀찮다는 듯이 팔을 뿌리치며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달래는 난처해하는 집사를 대신하여 침착하게 기다려 주었고 신랑이 장난을 멈추고 제자리에 설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녀의 의연하고 침착한 태도에 웃고 떠들던 하객들도 하나둘 입을 다물고 엄숙한 분위기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교배례가 끝나고 합글례를 위해 술잔을 나누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신랑은 표주박 잔을 받아들더니 술을 마시는 대신 잔 속에 든 술을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고는 쓰다 써쓰록 하며 바닥에 뱉어버리는 돌발 행동을 했습니다. 박대감의 얼굴은 이제 흑빛이 되었고 하객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달래는 당황하지 않고 수모에게 눈짓을 하여 물을 가져오게 한 뒤 조용히 신랑의 입을 닦아주고 다시 잔을 채워 공손하게 올렸습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와도 같은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날뛰던 신랑도 잠시 멈칫하더니 얌전하게 잔을 받아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켜보던 노인들은 색시가 보살이네. 보살이야. 저런 바보를 저리 살뜰하게 챙기니 박대감 댁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먼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달래는 그 칭찬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최부자 댁 따님을 향한 것임을 알기에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눈앞의 지아비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신랑 진호는 멍한 눈으로 달래를 빤히 쳐다보았는데 아주 잠시였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총기가 스쳐 지나간 것을 달래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달래의 화롯자락을 흔들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동정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자 긴 혼례식도 끝이 나고 하객들은 술과 음식을 찾아 사랑채와 마당으로 흩어졌습니다. 달래는 수모들의 부축을 받아 안채 깊숙한 곳에 마련된 신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신방은 화려한 병풍과 비단 이불로 치장되어 있었지만 낯선 공기와 차가운 기운이 감돌아 달래의 마음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수모들은 달래를 자리에 앉혀두고 신랑 도령님이 오실 때까지 꼼짝 말고 계셔야 합니다. 라고 당부한 뒤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덜컹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세상과 달래를 단절시키는 빗장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홀로 남겨진 달래는 무거운 족두리를 쓴 채 꼿꼿이 앉아 있었지만 온몸에 근육이 굳어버린 듯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는 잔치의 흥겨운 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지만 이곳 신방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달래는 소매 속에 감추어둔 꼬깃꼬깃한 버선 한 켤레를 만지작거리지며 고향에 두고 온 행랑어 멈을 생각했습니다. 어멈, 저 오늘 무사히 혼례를 마쳤어요. 신랑이 조금 모자라기는 하지만 심성은 나빠 보이지 않아요. 제가 잘 보살피며 살게요. 마음속으로 편지를 쓰며 달래는 불안한 마음을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깥의 소란도 점점 잦아들고 이따금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밤의 고요를 채웠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 심지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에 달래는 깜짝 놀라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이제 곧 그 바보 신랑이 이 방으로 들어올 시간이었습니다. 달래는 긴장으로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왔지만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어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혹시나 신랑이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거나 무서운 행동을 하면 어찌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때 마루를 밟는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 들려오더니 신방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달래의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쿵쾅거렸고 쥐고 있던 치맛자락이 구겨질 정도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찬 밤바람과 함께 신랑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달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응시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낮에 보았던 그 천방지축 바보 신랑이 첫날 밤에는 어떤 모습으로 그녀를 대할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긴장감이 감도는 신방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신랑은 문고리를 단단히 걸어 잠그더니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문가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듯 했습니다. 달래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인기척에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지만 감히 뒤를 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만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정막은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들리게 할 만큼 무거웠고 타들어가는 촛불 심지가 타닥하고 튀는 소리에 달래의 어깨가 흠칫하고 떨렸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정신 사나운 모습으로 갑자기 달려들거나 괴성을 지르면 어찌해야 하나. 달래의 머릿속은 온통 공포와 불안으로 뒤엉켜 하얗게 변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등 뒤에서 들려오는 기척은 달래가 예상했던 난폭한 바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지극히 차분하고 정갈하게 들려오더니 뚜벅뚜벅 걷는 발소리 또한 흐트러짐 없이 침착하게 달래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랑은 달래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는 대신 아주 조심스럽고 점잖은 동작으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달래가 슬며시 눈을 들어 바닥을 보니 신랑의 무릎과 가지런히 놓인 손이 보였는데 그 모습이 낮에 보았던 칠칠 맞은 모습과는 딴판으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달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고개를 조금 더 들어보려 했지만 두려움이 앞서 다시금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신랑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달래의 귀를 의심케 할 만큼 낮고 묵직하며 또렷했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밤이 깊었는데 언제까지 그리 떨고만 있을 것이오. 그 목소리에는 어눌함이나 장난기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을 압도하는 힘과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달래는 너무나 놀라 심장이 사는 듯했고 혹시 귀신에 홀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신랑을 마주한 달래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신랑의 얼굴은 낮에 보았던 그 어리 빠진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앉아 있는 사내는 맑고 총기 어린 눈빛을 하고 있었으며 굽게 담은 입술과 오똑한 콧날은 영락없는 귀공자의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푸르 헤쳐졌던 관복은 어느새 단정하게 여며져 있었고 흐리멍덩하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게 빛나며 달래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낭자, 많이 놀라셨소. 내 본 모습이 낯설어 그러는 것이오. 신랑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달래에게 말을 건넸지만 달래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만 쳤습니다. 바보인 줄로만 알았던 신랑이 이토록 멀쩡하고 준수한 사내였다니. 이 믿기 힘든 반전의 달래는 혼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신랑 진호는 당황해하는 달래를 안심시키려는 듯 찻주 전자를 들어 찻잔에 물을 따르며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오. 내 사정이 있어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바보 행세를 해왔소. 하지만 내 평생의 반려가 될 사람에게까지 그 탈을 쓰고 싶지는 않았소. 그는 정중하게 물잔을 달래 앞으로 밀어주며 권했습니다.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 들었지만 마실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진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알 수 없어 달래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멀쩡한 대감집 도령이 바보 흉내를 내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인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때 진호가 달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늘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헌데 당신은 최부자댁 따님이 아니구려.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달래의 심장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달래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얼굴이 사색이 되어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랄 겨를도 없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났다는 공포가 밀려와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달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납작 엎드려 조아렸습니다.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달래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울먹거리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엎드려 비는 달래를 제지하지 않고 잠시 지켜보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지 않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달래의 앞으로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고 앉더니 바닥에 짚은 달래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 손을 보시오. 비단결 같은 님 손이 아니라 물 마를 날 없이 일해온 굳은 살 박인 손이 아니오. 양반집 교수가 이리 거친 손을 가질 수는 없는 법이지요. 진호의 손길은 의외로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달래의 부끄럽고 초라한 손을 소중한 보물처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달래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손을 빼내려 했지만 진호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히 양반댁을 속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 어른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억지로 가마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저 부엌일이나 하던 하녀 달래이옵니다. 달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실대로 고했습니다. 이제 곧 호통이 떨어지고 밖으로 쫓겨나거나 관아로 끌려갈 것이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나 진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알고 있소. 내 이미 혼례청에서 당신이 족두리를 쓸 때부터 짐작하고 있었소. 하지만 나는 당신이 진짜 최부자댁 딸이 아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소. 진호의 말에 달래는 울음을 멈추고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진호는 달래를 일으켜 세워 다시 자리에 앉히고는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조정의 견제를 받아왔소. 너무 똑똑하거나 잘난 척을 하면 역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하기 십상인 세상이지요. 그래서 나는 내 목숨과 집안을 지키기 위해 어릴 적부터 바보 흉내를 내며 살아왔소. 진호의 얼굴에 쓸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만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지. 최 부자댁 따님도 나를 혐오하여 당신을 대신 보낸 것 아니겠소. 만약 진짜 그 오만한 규수가 왔다 한들 내 바보짓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거나 나를 평생 무시하며 살았을 것이오. 진호는 달래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소. 낮에 내가 흑투성이가 되어 춤을 추고 술을 뱉어도 당신은 나를 비웃지 않았소. 오히려 내 입을 닦아주고 따뜻한 눈으로 나를 걱정해 주었지. 그 순간 나는 결심했소. 비록 신부는 다를지라도 이 여인이야말로 내 겉모습이 아닌 속마음을 알아줄 진정한 배필이라고 말이오. 진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달래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솟아 올랐습니다. 천한 하녀라고 무시당하며 살아온 자신을 이토록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동안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달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글도 모르는 무식한 하녀일 뿐입니다. 어찌 대감댁 며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진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야 배우면 되는 것이고 예법이야 익히면 되는 것이오. 하지만 사람의 천성은 쉽게 고칠 수 없는 법이지. 당신의 그 고운 심성은 천금보다 귀한 것이오. 나는 허울 좋은 양반 껍데기보다 당신의 그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이 더 좋소. 진호는 다시 한번 합글레 잔에 술을 가득 채워 달래에게 건넸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둘만의 진짜 합글레요. 이제부터 당신은 가짜 신부가 아니라 나 박진호의 진정한 아내 달래로서 이 잔을 받아주시오. 달래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아들었고 두 사람은 촛불 아래서 서로의 눈을 맞추며 술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달래는 비로소 자신이 안전한 곳에 있으며 사랑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진호는 달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 당분간은 내가 계속 바보 행세를 해야 하오. 당신도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장단을 맞춰주시오. 언젠가 때가 되면 내 반드시 세상 앞에 떳떳하게 나서서 당신을 귀부인으로 만들어주겠소. 달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아비의 뜻을 따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호는 자신이 읽은 책 이야기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달래에게 들려주었고
달래는 소소한 마을 이야기와 자신이 겪은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신분과 격식을 넘어선 두 사람의 대화는 밤새도록 끊이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진호는 달래가 글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는 매일 밤 몰래 글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달래는 이 지혜롭고 다정한 사내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닭이 울고 창호집 문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자 진호는 다시 바보 신랑의 표정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는 옷매무새를 흐트러뜨리고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연극을 시작할 시간이오. 부인, 준비되셨소. 달래는 그런 남편의 옷깃을 여며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예, 서방님,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고 그 눈빛 속에는 둘만이 아는 비밀과 단단한 결속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갈 시간이 되자 진호는 방문을 박차고 나가며 아이코 오줌 마려워 엄마 오줌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당을 쓸던 하인들이 그 소리에 혀를 끌끌 차며 비웃었지만 뒤따라 나오는 달래의 표정은 예전처럼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남편의 뒤를 따르며 그 누구보다 듬직한 자신의 지아비를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바보 신랑과 그를 수발드는 가련한 색시였지만 그 속에는 세상을 속이는 통쾌한 반전과 피어나는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침상을 받는 자리에서도 진호는 밥풀을 흘리며 반찬 투정을 했고 박대감 내외는 며느리 보기 민망하여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달래는 싫은 내색 하나 없이 남편의 밥 위에 생선을 발라 올려주며 정성껏 시중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달래를 보며 저 아이가 참으로 진국이구나.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왔어. 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달래는 시부모님의 칭찬에 수줍게 미소 지으면서도 식탁 밑으로 살짝 스치는 진호의 발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마음속으로 행복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비밀스러운 행복도 잠시 최부자 댁 쪽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사흘이 지나고 신행을 다녀갈 때가 되자 최 부자 댁에서는 혹시라도 가짜 신부임이 들통났을까봐 노심초사하며 사람을 보내 염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마을 장터에서는 박대감 댁 바보 도령이 밤이면 멀쩡하게 책을 읽는 소리가 들린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으니 과연 달래와 진호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겨울 바람이 제법 매섭게 불어와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드는 밤들이 이어졌지만 박대감댁 사랑채 담장 너머로는 때 아닌 봄바람 같은 소문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동네 아이들과 흙장난을 하며 코를 흘리는 바보 신랑이었지만 밤만 되면 그 방에서 낭낭하고 기품 있는 글 읽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기이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던 과객이 잘못 들은 것이라 여겼으나 늦은 밤마시를 다녀오던 동네 노인들이 하나둘 그 소리를 듣게 되면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바보 신랑이 정신을 차린 게야 혹은 원래 바보가 아니었는데 귀신이 씌었던 게 떨어진 게지 하며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고 그 이야기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고개를 넘어 최 부자 댁의 안방까지 흘러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신랑이 실은 바보가 아니었으며 밤마다 들리는 목소리가 장원급제할 선비의 그것처럼 늠름하다는 소식을 접한 명옥 아가씨는 그날로 배가 아파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차버리고 하녀에게 떠넘겼다는 후회와 천한 달래가 대감댁 안주인 노릇을 하며 호강을 누리고 있을 것이라는 질투심이 그녀의 속을 까맣게 태웠습니다. 명옥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자리는 내 자리였어. 그 비단 옷도 그 꽃가마도 다 내 것이었단 말이야.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최 부자 역시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이는 법이라 속이 쓰리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욕심 많은 최 부자 내외와 철없는 딸은 머리를 맞대고 모이한 끝에 뻔뻔하게도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채우겠다며 박대감 댁을 찾아가 난장을 피우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윽고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는 어느 날 아침, 최 부자는 하인들을 대거 이끌고 위세등등하게 박대감 댁대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곱게 치장한 명옥 아가씨까지 대동한 그들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주인을 나오라 소리쳤고 평온하던 박대감 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박대감이 버선발로 뛰어나오자 최 부자는 삿대질을 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보시오. 사돈이 혼사는 무효요. 무효, 우리 집안의 귀한 딸이 잠시 병이 들어 저 천한 계집종이 넙죽 가마를 타고 온 것이니 이제라도 바로잡아야겠소. 그의 목소리는 탐욕에 찌들어 쩌렁쩌렁 울렸고 담장 밖에는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안채에서 이 소란을 듣고 있던 달래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라 각오하고 있었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두려움에 숨이 막혀왔고 이제 꼼짝없이 쫓겨나거나 관아에 끌려가 치도곤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잡고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지난 며칠간 꿈만 같았던 남편과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질까봐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진호가 달래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당신은 내 아내요. 누구도 당신을 해하지 못하게 내가 지킬 것이오. 마당으로 나선 진호는 여전히 허름한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서리발처럼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박대감은 사돈의 황당한 주장에 말문이 막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고 명옥은 달래를 노려보며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을 듯이 기세등등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녀는 제 몸종입니다. 감히 주인 아가씨의 자리를 탐내어 사기극을 벌인 것이니 당장 멍석마리를 하여 내쫓으시고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십시오. 명옥의 표독스러운 외침에 구경꾼들은 웅성거렸고 달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바보 진호가 갑자기 허리를 곧게 펴고 고개를 빳빳이 들더니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모두 입을 다물라. 그 목소리에 담긴 위엄이 어찌나 대단한지. 떠들썩하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최 부자와 명옥 앞으로 다가갔는데 그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바보의 어눌함이 없었고 표정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는 비웃음 가득한 표정으로 최 부자 일행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버린 집신이 이제 와서 보니 꽃신 같아 보이더냐. 탐욕에 눈이 멀어 제 딸을 팔아넘기려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인륜을 논하려 드느냐. 최 부자와 명옥은 눈앞의 사내가 그 바보 신랑이 맞는지 믿을 수 없어 입을 떡 벌리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진호는 하인에게 명하여 물을 가져오게 하더니 그 자리에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습니다.
흑투성이 얼굴이 씻겨 나가고 드러난 그의 진면목은 소문대로 헌원장부의 모습 그 자체였으니 명옥은 그 잘생긴 얼굴을 보고 탄식을 내뱉으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대감 내외 역시 아들의 멀쩡한 모습에 놀라 기절할 듯 했으나 곧이어 상황을 파악하고는 벅찬 감동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호는 떨고 있는 달래의 손을 잡아 모두가 보는 앞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달래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몸둘 바를 몰랐지만 남편의 따뜻한 손길에 의지하여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진호는 사람들을 향해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내 비록 세상의 눈을 속이고 바보 행세를 하였으나 이 여인만은 나의 참모습이 아닌 나의 본성을 보아주었다. 내가 흙탕물에 구르고 침을 흘릴 때 당신들은 비웃고 손가락질 하였으나 이 사람은 내 입을 닦아주고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었다. 비록 신부는 미천할지 모르나 그 마음의 고귀함은 양반인 너희들보다 100배 1000배 더하다. 진호의 서슬 퍼런 일갈에 최 부자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명옥은 분함과 부끄러움에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을 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진호는 냉정한 목소리로 채기를 박았습니다. 내 아내는 여기 있는 달래뿐이다. 만약 다시 한번 이곳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면 그때는 국법으로 다스려 양반을 사칭하고 사기 결혼을 주도한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당장 내 집 마당에서 나가지 못할까 그의 호령에 기가 질린 최부자와 하인들은 주랭랑을 치듯 도망쳤고 명옥은 하인들의 등에 엎여 통곡하며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소란이 정리되자 박대감은 아들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네가 정말 정신이 온전한 것이냐? 진호는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사정을 낱낱이 고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박대감은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네가 살아있었구나. 내 아들이 살아있었어 하며 오열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달래의 손을 잡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다. 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기막힌 반전 드라마에 박수를 보내며 바보인 줄 알았던 신랑의 지혜와 하녀 출신 신부의 덕성을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그날 이후 박대감 댁의 담장 안에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는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진호는 이제 바보 탈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학문에 정진하였고 달래는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안주인으로서의 소양을 쌓아갔습니다. 달래가 처음 글을 배울 때는 가자와 나자도 구분하지 못해 진호의 웃음을 샀지만 그녀의 총명함과 끈기는 대단하여 머지않아 남편과 시를 주고받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사랑채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안채에서는 다듬이질 소리가 정겹게 어우러져 흘러나왔습니다. 이듬해 봄,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던 날, 진호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달래는 정성껏 지은 옷과 버선을 챙겨주며 남편을 배웅했고 진호는 달래의 손을 꼭 잡고 내 꼭 장원급제하여 당신을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부인으로 만들어주리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마을 어귀에는 장원급제라 쓰인 깃발이 휘날리고 풍악소리가 울려 퍼졌으니 진호가 약속을 지키고 금이 환영한 것이었습니다. 어사와를 꽂고 말을 타고 들어오는 남편을 맞이하며 달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며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진호는 높은 관직에 올라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베풀었고 달래는 정경 부인의 칭호를 받으며 덕망 높은 여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볼 때마다 자신의 옛 처지를 잊지 않고
곳간을 열어 구휼하였기에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불렀습니다. 욕심을 부렸던 최 부자댁은 가세가 기울어 쓸쓸하게 몰락하였지만 달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몰래 곡식을 보내주는 자비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머리가 희끗해진 진호와 달래가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인, 그때 그 덜컹거리는 가마를 타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소? 달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이 가마가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무섭기만 했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은 저를 당신에게 데려다 주는 꽃가마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고 마당에 핀 국화꽃 향기가 그들의 깊어진 사랑처럼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고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이 이야기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향긋한 꽃내음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보낸 여러분, 부디 편안하고 따뜻한 잠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